주택만 있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80%, 동병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자, 복리시설 경우는 주택 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의로 봄. 소규모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율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동의율은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동의율을 충족 못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분위기 보시면 간단하다. 투자라면 매입을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지 투자 희망 지역을 방문해보자. 주민과 대화를 해보자.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상 가능한 동의자 숫자를 계산해보면 사업 진행을 위한 동의 요건의 충족을 가능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0%.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20% 안에 속한다. 그러면 80% 동의했다. 문제가 없는 거죠. 일종의 이제 수용 방식으로 가는 거죠. 자, 건축 심의를 받는데 이 심의도 받는데 동의율이 필요해요. 자,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는 주민 합의서에 정하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조합인 경우가 많겠죠. 자, 조합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자,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난 경우 조합은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조합 설립 인가보다도 더 낮은 동의율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건축 심의 신청은 그리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 설립 동의가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종전 자산 평가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시장 건수 선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하고 각각의 1인 1인씩 선정해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다. 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건축 심의 결과를 건축 심의 끝났어요. 그러면 90일 이내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가격,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 신청 기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해당 지역에 발간한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이때는 건축 심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뭐 분양 신청 이 부분은 거의 내용이 드러나는 거죠. 자, 건축 심의가 뭡니까? 건축해도 좋아요? 이렇게 건축할 건데 그럼 건축해라. 이런 과정이 되겠죠. 자,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수립은 종전 주택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 새로 지어서 일반 분양비가 어떻게 되고, 임대 주택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부대 복리 시설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드디어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거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시장 군석에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다. 자, 착공 및 분양. 자, 투자 입장에 봤을 때 정말 투자 수익이 확정된 단계가 분양 단계. 조합원들 마찬가지겠죠? 자, 이전 고시 및 청산. 자, 타이밍 어떻게 되느냐? 자, 철저한 학습을 통해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는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건 초기 단계잖아요. 초기 단계.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초기 단계, 그러니까 조합 동의만 나오고 어느 정도 가능성만 있다 그러면 이때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왜? 빠르니까. 빨리 끝나니까. 자, 근데 건축 심의 단계다. 시장 사업성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좀 피를 좀 더 주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 인가 났어요. 더 많은 투자 자금 필요하다. 자, 일반 분양 단계. 이거는 뭐 다 끝났죠, 거의. 그렇다 그러면 이제
투자 수익이 잘못하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때 경제 사정, 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자, 준공 및 입주하고 있는 단계다.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느냐, 요게 단계겠죠. 제가 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매도 타이밍은 제가 봐서는 좀 빨리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적어도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물쭈rum하면 뭐 여유 있다 그러면. 자, 소규모 주택 정비사의 조합원은 몇 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내용을 보면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대요. 자, 3채까지 분양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밀 권역 내에 투기 과열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3채가 되어야 3채를 분양받을 수 있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자, 가밀 원적 권역이면 수도권이죠? 투기 과열적 서울이죠? 자, 주택 공급 기준이 나와 있네요.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주택, 정관이 정하는 주택,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자, 동일 규모, 그러면 추첨한다. 자, 권리가액, 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액, 실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액, 뭐 크게 정말 쉽게 잘 썼어요.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만 꼼꼼하게 살펴보신다 그러면 그리 어려운 거 없이 갈 수 있겠다. 자, 여기 보면은 이유를 설명해 놨네요. 실무에서 규정하는 권리가액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당 대상자별로 부담하게 될 분담금을 추산하기 위해서. 그러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액은 투기를 방지하고 분양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투자의 시작은 총의 책자를 읽는 것이다. 그래서 추산액, 비례율, 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계산된 비례율은 모두 추정 비례율이다. 자, 이분의 장점인 드디어 공사비 세부 항목들을 보는 거죠. 자, 공사비, 토지비, 조사영업비, 판매비, 자, 사업비, 제세 공과금. 특히 이런 부분들. ABB는 총사업법의 1% 수준이다.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사업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이다. 자, 사업성을 얼마나 분양수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동산 시장 상황과 분양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최종 결정된다. 자, 총이책자 분석하는 법이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 총사비 분석하고 공사비 분석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정말 이거 엑셀 정리하셔서 한번 해보신 분도 있으세요. 또 그렇지 않고 뭐 투자하신 분도 있죠. 자, 정제사는 평가액 포인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일반 분양 물량이 적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이도 그러나 규모가 작은 것이 장점도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자, 그래서 분양 수입이나 지출 내용을 조금만 전략해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자, 재개발 성격을 갖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 핵심 풀이. 여기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뒤에서 또 언급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재개발형이 있고 재건축형이 있다. 자, 총 사업비와 공사비. 네,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실제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비 산출하기. 비례율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든
아니든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검토하는 경우가 되었든 비례율은 의사결정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 줄 것이다. 자, 비례율 개념 잡기. 왜냐면 어떤 곳은 비례율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요. 비례율이란 것은 결국은 이익이나 손해를 각각의 개인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평균 그런 개념입니다. 비율을 계산하기 나와 있네요. 자, 비율을 활용하기. 자, 이 비율에 따라서 권리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조합원 분담금이 결정된다. 높으면 좋겠죠? 자, 근데 이렇게 쭉 보면요, 여기서 이 책이 상당히 여기까지 일반적인 내용들은 있지만 정말 이 뒤부터 사업성 분석하기, 여기서부터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사업성 분석하는 그는 눈을 키워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재개발형이 있고 재건축형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또 조합 설립이 끝났냐 안 끝났냐 여기에 따라서 조합 책자를 보고 점검하는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이런 도표를 통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이제 건축 심의 나오고 관리처분 심의를 들어갈 때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분석 방법으로 분담금 적정성 여기까지도 검토하는 거.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이런 책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딱 맞게 제대로 나온 책으로 보여집니다. 자, 분담금 계산하고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하기. 요거만 잘해도요, 제가 봐서는 재개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부분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책만 쭉 보고, 과정은 똑같으니까요, 점검하는 과정은. 분양 자격만 신경만 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기본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분양 자격만 제대로 공부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총부양 분석하기. 좀 아낌없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돈 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13가지 꿀팁. 꿀팁. 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따져라.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따져라. 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하나의 사업장의 전체 대지 면적을 소유자 수로 나누어서 구한 대지 지분이다. 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전체 아파트 단지의 각 세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느냐 계산한 것이다. 자, 세대당 대지 지분이 용적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요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각 세대별 대지 지분 확인하자. 소액으로 거주와 투자가 모두 가능한 것을 노려라. 자, 여기를 한번 보셔야겠네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따른 조합을 직접 만들어서 조합원이 되고자 하시거나 조합원 집을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실거주와 투자라는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실거주와 투자에 모두 적합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기초에서 적절한 조언도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진정 의미에서 실거주와 투자 목적. 요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조합 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요. 자, 가주택 정비 사업 조합원은 모두가 디벨로퍼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자, 조합원 수가 적다는 조합원 적다는 점이 비록 사업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조합원들의 디벨로퍼화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요인이 된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구조상 조합원사 죽어서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 자, 미분양 걱정 없다. 세대수가 많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완공이 된다고 해서 미분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하지만 LH 등 공공분이 공동사업을 시행자와 사용하기에는 정비사업장은 행복주택에는 공적 임대를 공급한다. 쉽게 말하면 LH나 공공부문이 다 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는 미분양 물량의 30%를 매입하는 약정을 이용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자, 국토부는 소규모 임대 부동산 투자 예산을 만들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미분양이 발생한 일반 분양주택을 전량 매입해 10년간 임대 운영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미분양 문제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어 보다 활발한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자, 앞으로 30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대세다. 사이즈가 큰 거, 10,000평, 20,000평, 이런 곳은요, 정말 그 불량주택 율, 쉽게 말하면 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딱 그런 요건을 갖춘 것만 쏙쏙 뽑아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수도권 제1기 신도시들은 특히 재건축 관점에서 30년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노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30년이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공동주택 노불량 건축물 기준이 나와 있네요. 자, 앞으로 30년 인구 변화가 강력하게 경제 전반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결국은 기존 도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앞으로 30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대세가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앞으로 30년 잘 사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장점 8가지. 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시대적인 요구다. 꼼꼼히 따지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도심 친화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심에 있다. 사업 초기로 지금이 최적의 투자 타이밍이다. 소자본이다. 조합원이 모두 디벨로퍼 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최대 난제인 미분양 문제가 없는 유일한 도시 정비 사업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미분양에 적극 대응한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책은 정말 잘 만든 책이에요. 내용도 좋고 깔끔하고 편집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부동산은 모르고 부동산 전문가는 모르고 정부 관계자는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모든 것.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제재남의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